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의 297페이지 제2절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기부터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근로소득에 관한 실습, 사원등록, 부양가족 등록,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과 급여자료 입력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수당 등록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앞 시간에서 우리가 한 내용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꼭 한 문제 나오는 연말정산 문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요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조용란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연말 정산은 원천 징수 의무자가 근로자, 일용 근로자 제외에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네.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요. 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는 제도를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사 때 정산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연말정산은 일반 근로자가 몇 월에 하냐면 2월 달에 하게 됩니다. 매년 2월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 하는데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둘 이상의 근무지. 한 사람이 직장을 두 군데를 가지고 있을 때 연말정산은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해야 되느냐? 여기 최미영 씨 한번 이거 읽어주실래요? 근무처가 2 이상인 이중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중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 징수 의무자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된 근무지 원천 징수 의무자는 중된 근무지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네. 연말정산은 그러니까 한 군데서 하는 겁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종된 근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된 근무지로 어느 직장을 선택을 보통 하느냐 하면은 급여를 많이 받는 곳이라든가 근로시간이 많은 곳이라든가 그러니까 일의 비중이 높은 곳을 우리가 주된 근무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거 자료를 받아서 연말정산을 한꺼번에 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회사를 옮긴 사람의 연말정산, 재취직자. 5월달이나 6월달에 회사를 옮겼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어제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6월 1일날 입사한 직원이 한 명 있었죠. 그게 바로 재취업자입니다. 재취직자. 그러면 재취직자의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네. 요거를 진영숙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종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1월부터 퇴직한 날에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현 근무지 원천 징수 의무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한 사람은요. 그 전에 근무했던 근무지에서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네,
우리가 중도 퇴사자 그 연말정산을 하면 영수증이 나오거든요. 그 영수증을 말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전 직장에서의 소득사항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 직장에서 기납부한 세금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네, 결정세액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런 내용을 합산해 가지고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네, 이것도 실습을 우리가 해볼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제 연말정산 자료의 입력 순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 입력 순서를 굳이 뭐 우리가 뭐 알아야 될까 싶습니다. 뭐 이거 몰라도 입력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메뉴에 가보게 되면은 소득명세라는 것도 있고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소득공제 이런 탭들이 있어요. 그런 탭에다가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입력하게 됩니다. 정산명세라는 요 자료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자료예요. 네. 연금투자, 연금자료, 월세 자료인데 이것도 조회만 하는 자료이고 이거는 입력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서 입력을 하죠. 여기는 입력되는 자료이고 요 두 개는 그냥 조회만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하는 메뉴가 요런 메뉴예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공제 신청서에 의해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입력하는 메뉴가 바로 여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자로부터 제출받았다는 건데 이 근로소득 공제 신청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연말정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근로소득 공제 신청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인 경우는 연말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중도에, 전체 사원의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때 총괄 탭에서 조회하게 된다. 요 메뉴에 대한 얘기인데 요 메뉴를 먼저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회사 코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00번 3일전자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인사급여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인사급여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들이 사원등록, 급여자료 입력, 일용직 사원의 사원등록과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이런 부분을 실습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 메뉴에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하는 메뉴입니다. 자, 들어가 보세요. 클릭.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잠깐 읽은 게 여기 중도, 연말, 총괄 이거를 지금 거기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 정산일 경우 연말, 중도 퇴사는 중도, 그리고 전체 사원의 연말 정산 내역을 조회할 때는 총괄해서 조회한다. 자, 우리는 연말 정산을 하는 거니까 연말 탭에 자동으로 와 있는 겁니다.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연월, 연말 정산을 하는 연월을 입력한다. 네. 그러니까 정산 연월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 있죠.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의 급여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연월일은 거기 보면은 계속근무자의 정산의 경우는 2023년 2월로 관리가 된다. 네, 여기 1월부터 2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대로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귀속기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죠. 정산연월 여기 잠시 후에 이제 2월로 입력이 될 거고요. 귀속기간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일단 불러내겠습니다. 자, 모든 사원을 불러낼 때는 여기 전사원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사원 클릭해 볼까요? 연말 사원을 모두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해주세요. 연말 사원 불러줬고요. 지금 우리가 체크한 불러오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정산연월 2월로 입력되어 있죠. 귀속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네, 반영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는 전사원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셀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만약에 이진섭 사원의 연말정산을 해라 그러면 이진섭 사원 한 명만 불러와도 돼요. 그래서 한 명씩 불러오는 방법은 여기 여기 코드 셀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 사원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진섭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라 그러면 이진섭 선택하고 확인. 자, 우리는 이미 불러냈으니까 불러낼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김현철 씨의 소득 자료가 정산 명세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죠. 예. 여기 정산 명세에 있는 이 항목들을 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99페이지에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정산 명세에 대한. 그래서 기본 공제가 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 기본 공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추가 공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사원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공제 대상 부양 가족 내용에 따라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이거죠. 연금보험료 공제 그 설명 보세요. 급여자료 입력에서 입력한 매월 연금보험료 공제액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여기에 반영이 되죠. 국민연금 반영됐죠. 건강보험료 여기 건강보험료 반영됐고 고용보험료 반영되는데 김현철 사장은 고용보험료는 없습니다. 자, 특별소득공제 쪽을 보면은 특별소득공제에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에 그 밑에 나오죠. 전부 소득공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로 내려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이런 기타 소득공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300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론 때 배운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세액 감면. 자, 위로 올라가 보세요. 네, 세액 감면 여기 있죠. 산출세액이 이제 나오면 김현철 씨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3,394만
720원인데요. 기본 세율표를 적용하면은 401만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산출세액이. 그래서 세액 감면이 있으면 여기에 나타나는데 세액 감면은 아직 적용된 게 없고요. 그래서 이제 산출세액을 다 납부하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를 또 빼줍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사항이 그 밑에 나타납니다. 자, 세액공제 사항이 여러분 보시면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여기 있죠. 그 부분이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세액공제.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월세액 세액공제 여기 있죠. 월세액.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를 전부 적용하는 것을 세액공제 합계라고 그러고,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것을 결정세액이라고 그러죠. 아직은 우리가 연말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산 명세태 보는 방법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303페이지 보실까요? (303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때에 이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입력을 해야 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표라고 그럴까요? 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론 때 배웠습니다만은 보험료에 대한 그 특별세액공제를 입력할 때는 그 피보험자의 나이를 봐야 돼요. 나이가 해당이 돼야 됩니다. 또 피보험자의 소득도 봐야 돼요. 그리고 근로기간에 지출했어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는 나이, 소득, 근로기간에 지출하는가 세 가지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소득자인 아버지가 자녀의 만약에 생명보험, 보장성 보험을 보험료를 납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녀의 나이가 대학생 나이예요. 23살. 그러면 보험료 입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나이가 자녀면은 20세 이하여야 되거든요. 나이 요건이 안 맞아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부금을 볼까요? 기부금은요,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자, 23세 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을 소득자인 아버지가 내줬어요. 그 자녀의 이름으로 교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건 입력이 됩니다. 나이를 안 따집니다. 대신 그 23세 된 대학생이 소득은 없어야 돼요. 소득은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은요, 전기에 기부했다 하더라도 전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단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근로기간에 지출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육비를 보면요, 나이는 안 봅니다. 교육비도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있으면 교육비도 입력을 안 합니다. 소득 있는 자녀의 교육비는. 그런데 교육비에는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입력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기부금에서는 정치자금의 기부금은 본인 것만, 정치자금의 기부금은 자녀나 배우자 거는 입력이 안 됩니다.
본인 것만 해당이 된다. 이런 특이사항들이 비고에 있네요.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입력할 때는요, 나이는 안 따집니다. 소득만 없으면 돼요. 그리고 기간에 지출을 했어야 되고요. 근데 신용카드에서 특이한 것은 형제자매 사용분은 입력해서는 안 돼요. 형제자매 사용분은 불가능하다. 교육비에서는 직계존속은 불가능하다. 이런 특이사항들. 자, 의료비는 위에 보험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의료비는 나이도 따지지 않고 소득도 따지지 않고 근로기간에 지출만 했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23세 된 대학생 다쳐가지고 의료비를 지출했어요. 환자가 그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20세 이하 아니어도 의료비는 나이 안 봐요. 그리고 그 자녀가 만약에 근로소득이 뭐 500만 원, 총급여가 500만 원이 넘는 근로소득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비는 소득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양가족 명단에 있기만 하면은 의료비는 다 입력해 주면 돼요. 주택자금 관련된 것은요, 본인 것만 입력하는 겁니다. 다른 가족 거는 안 돼요. 본인 명의로. 연금저축도 불이백을 본인 명의로 지출한 것만 입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체크사항, 이 체크리스트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번에는 신용카드의 그 지출로 지출을 했을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걸 지출했을 때 세액공제하고 양쪽으로 중복으로 적용해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해 주는 게 세 개가 있다.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쪽에 다 넣을 수 있는 거. 첫째,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도 해당이 되고 의료비 세액공제에도 가능하다. 의료비 기억하시고, 둘째, 학원비인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말하는 겁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신용카드로 지출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되고 교육비 세액공제도 적용해 줍니다. 세 번째, 교복구입비입니다. 교복구입비. 신용카드로 교복을 구입했어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도 적용되고 교육비 세액공제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복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건수 3건이다. 이것도 좀 연말정산 자료 입력할 때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어디에다 입력하느냐 이건데, 입력하는 것은 뭐 이걸 미리 다 외워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어느 탭에 입력하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제시된 국세청 제공자료와 증빙자료를 보고 소득명세,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월세행 및 정산 명세 작성을 수행하시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년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김현철의 연말정산 자료가 있는데요. 먼저 신용카드 사용금액입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한 자료입니다. 일반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대중교통도 있는데 총액 1,900만원. 그래서 합계 1,900만원을 일반에다가 전통시장에 대중교통에 나눠서 입력을 하는데요. 왜 나눠 입력하느냐면은 그 소득공제율이 달라요. 전통시장을 제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느냐? 김현철 클릭하시고요. 신용카드는 여기 신용카드 탭이 있어요. 여기 클릭해 보세요. 자, 우리 지금 이 신용카드를 사용자가 누군지 보세요. 김현철 본인이죠? 네, 그래서 김현철을 찾아주세요. 신용카드 탭에 왔으면 김현철. 자, 국세청 자료는 첫 번째 줄, 그 밖의 자료는 두 번째 줄에 입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국세청 자료니까 이 줄에다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자, 어디 있나요? 전통시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거기다가 얼마 입력해야 될까요? 200만원 입력합니다. 엔터. 대중교통에다가 100만원 입력합니다. 엔터. 일반은 여기다 입력하세요. 일반이라고 안 돼 있고 신용카드라고만 그냥 써 있는 게 이게 신용카드 일반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1,600만원이네요. 그렇게 하면 여기 국세청 자료 합계 1,900만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김현철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1,900만원을 넣었을 때 김현철의 소득에서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가? 최종 공제금액 여기 나왔네요. 계산됐네요. 110만원. 자, 그러면 이 110만원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을까요? 정산명세에 반영되어 있겠죠? 정산명세에 가셔가지고 그 밖의 소득공제에 여기 42번에 아까 비어 있었는데 지금 딱 넘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탭에다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일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해당되는 셀에다 입력을 해주면 그 복잡한 계산은 프로그램이 다 해버립니다. 한도까지 다 계산하고 해서 자동으로 정산 명세에다가 딱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뭐가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거예요.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니까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305페이지. 현금 영수증도요. 신용카드 탭에다가 같이 입력하는 겁니다. 현금 영수증은 항상 신용카드하고 같은 곳에 입력하면 돼요. 자, 근데 카드 사용자가 누구예요? 아니, 현금 영수증 사용자가 김두식입니다. 네. 일반에 썼어요.
자,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까 신용카드 탭에 다시 가셔서 여기 지금 김현철 두 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줄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여기 세 번째 줄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그 이름이 누구죠? 김두식 씨를 불러내세요. 소득자의 직계전속 김두식 확인. 네. 소득자의 직계전속이니까 아버지죠. 김현철 씨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가 신용카드에서는 형제자매 쓰는 것은 입력을 하지 않지만 아버지 거는 입력을 하는데 다만 아버지가 소득이 없어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 제가 저 앞에 어디 갔나? 조금 전에 넘겼던 3페이지에 그 신용카드를 보면 나이는 보지 말고 소득은 봐야 된다. 소득의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러면 김두식 씨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여기서 확인하느냐. 이 화면에서는 모르겠네요. 어디서 잠깐 가냐면은 여기 소득 공제 한번 눌러보세요. 소득 공제. 여기 가면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여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김두식 씨가 만약에 아버지가 소득이 있다면 여기 기본이 뭐라고 돼 있어요? 부라고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김두식 60세 이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 돼요. 다시 신용카드로 가보세요. 그래서 아까 김두식 불러놨잖아요. 국세청 자료 맞죠? 현금 영수증은 이 자리입니다. 현금 영수증 자리 찾았죠? 거기다가 300만원 입력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거를 입력하니까 소득공제 금액이 202만 5천원으로 늘어났죠? 네. 아니 아까 1900만원을 넣었을 때는 100 얼마였는데 300만원 넣으니까 이게 껑충 왜 뛰었지? 여러분 신용카드라는 것은 기본 사용금액이 있잖아요. 네. 총 급여의 몇 퍼센트 이상 쓰는 것만 적용되기 때문에 김현철 씨한테 이렇게 많은 사용금액을 입력했지만 총 급여의 25%가요? 그 기본이 빠진 거예요. 빠지고 추가 사용한 거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금액은 정산명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보험료. 보험료는요, 어디 국세청 자료인가요? 예, 국세청 자료. 자, 누가 돈을 지불했어야 되느냐? 소득자가 계약자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누구여야 돼요? 소득도 없고 나이도 요건에 맞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종류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됩니다. 다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현철이가 지출을 했고 전부 보장성 보험입니다. 자기 거는 당연히 되고 박정은이 누구냐면 배우자 같아요. 소득이 있는지 보면서 입력하면 되고요. 김재철 동생 같습니다. 동생은 소득이 없으면 입력합니다. 장애인 안에다가. 자, 그러면 보험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보험료 탭이 없죠? 아까 소득공제 한번 들어가 봤잖아요. 글로 가보세요. 소득공제에 있습니다. 여기 탭에 없는 것은 소득공제에 가면 있어요. 자, 보험료 여기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소득이 있거나 나이에 안 맞으면 여기 부로 돼 있는 겁니다. 부로 돼 있는 사람은 보험료 입력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 김현철 씨는 본인이니까 80만 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어디다 입력해야 될까요? 국세청 자료 보장성 여기다가 국세청 자료 보장성 여기다 입력합니다. 800 플러스 그 다음에 박정은의 70만원 어디다 입력할까요? 어디 박정은이가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보험료 입력 가능하겠네요. 국세청 줄에 보장성 여기다가 70만원 그 다음에 김재철 장애인 네 기본공제 대상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보장성이 아니라 국세청의 장애인 줄에다가 90만원 네. 잘 찾아서 입력해야 돼요. 여기 장애인 줄 이거 네 이렇게 입력하면은 보장성 보험료 150만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90만원 해서 모두 지금 240만원이 입력이 됐는데요. 또 거기에 김현철 씨의 건강보험료도 여기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세액공제잖아요. 자, 요 정도 보험료를 냈을 때 김현철 씨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얼마 받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정산명세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정산명세. 자, 세액공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험료 60번에 있습니다. 네, 세금을 25만 산출세액에서 25만 5,500원 25만 5천원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네요. 다음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의료비네요. 환자가 본인입니다. 특별한 내용 없어요. 일반 의료비예요. 자, 의료비 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있지요? 자, 의료비 탭 클릭. 자, 환자를 불러내야 됩니다. 여기 부양가족 관계 코드 첫 번째 줄 더블 클릭해 가지고 환자 김현철을 클릭하고 확인. 지급처 의료비를 어느 병원에 지급했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국세청 자료는요 보시다시피 병원 이름이 땡땡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비워두세요. 예. 국세청 자료는 거기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번호도 땡땡 처리됐죠. 자, 의료 증빙 코드를 1번 국세청으로 해주면 돼요. 의료 증빙 코드를 1번 국세청으로 해줍니다. 건수는 1건. 건수는 1. 자, 지급액이 얼마인가요? 80만원. 엔터. 만약에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의료보험료를 받았으면 여기다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이 차감돼요. 실손 의료보험 받았다는 말 없으니까 엔터로 쭉 지나가시면 돼요.
그 오른쪽 끝에 세 가지는 난임시술비, 중증질환, 산후조리원 해당되면은 거기를 동그라미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의료비가 또 있나 볼까요? 한 장 더 있네요. 의료비는요, 이름만 있으면 다 입력하는 거예요. 이름만 있으면. 네, 왜냐면 나이도 안 보고 소득도 안 보기 때문에 이름만 있으면 의료비는 다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근데 혹시 미용인지 이런 걸 확인해야 돼요. 자, 황순이 환자. 미용은 없는데 안경이 있어요. 안경은 한도가 한 사람당 연간 5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넣을 때 이 황순이 씨 거는 20만 원 빼고 입력해야 돼요. 400이 아니라 380만 원으로 입력해 줍시다. 안경에서 20만 원 우리가 빼줘야 돼요. 자, 의료비 다시 입력합니다. 두 번째 줄에 부양가족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서 환자를 찾아요. 황순이 확인. 이것도 저기죠. 국세청 자료니까 의료증빙 코드로 넘어가서 1번 국세청. 건수 한 건. 금액은 380만 원. 400만 원 입력하면 안 됩니다. 예, 실손 의료보험료 없으니까 엔터로 쭉 지나가시면 됩니다. 의료비 2개 460만 원 입력했는데요. 의료비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의료비 460만 원 지출했을 때 세액공제는 얼마 받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정산명세 눌러보세요. 네, 정산명세에 와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61번 의료비 460만 원 지출에 39만 7,500원을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산출세액에서. 다음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자료 6번. 교육비. 학생이 김장일 96년생인 거 보니까 자녀 같아요. 그런데 대학원 교육비는 소득자 본인 것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소득자 본인 것만 입력할 수 있고요. 자녀는 대학교까지. 그래서 이거는 입력하면 안 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만 입력할 수 있다. 이것도 챙겨두세요. 입력하지 말고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육비. 김차일이에요. 학생이. 자녀 같아요. 주민번호 보니까. 대학교. 네. 850만 원 입력해주면 됩니다. 교육비는 어디에 입력하느냐? 교육비 탭 없죠? 소득공제 가보면 있어요. 소득공제에 아까 보험료 입력했던데 그보다 더 오른쪽으로 더 지나가 보세요. 저쪽에 교육비라고 이렇게 하얗게 있습니다. 자, 왼쪽에 이름에서 김장일을 찾아요. 아니 김장일이 아니라 김차일. 예. 자, 김장일은 또 기본이 부로 돼 있네. 소득이 있는 자녀였어요. 대학교라고 해도 김장일은 입력을 못합니다. 왜냐? 소득이 있으니까. 자기가 벌어서 교육비를 낸 거예요. 아버지 걸로 하지 않고.
자, 김차일은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비를 아버지가 대준 거죠. 자, 그러면 김차일의 교육비, 여기 하얀 부분을 클릭해 보면 대학생을 선택해 주면 돼요. 3번 대학생. 그리고 여기 위에가 국세청 줄입니다. 위에가 국세청 줄. 여기는 학교 영수증, 여기는 국세청 영수증. 그래서 위에다가 850만원.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850만원을. 윗줄이 국세청, 밑에는 일반이에요. 교육비 다 넣었나요? 다 넣었네. 그러면 지금 교육비를 850만원 넣었을 때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는가? 정산명세 가서 한번 볼까요? 시험 볼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필요가 없어요. 시험 볼 때는.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예, 보는 겁니다. 자, 교육비 850만원 지출한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127만 5천원. 여기 화살표 눌러보면 산출 근거가 나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다. 확인 눌러서 빠지시고, 다음 자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료네요. 8번. 김현철씨 마지막 자료는 기부금입니다. 기부자가 누구냐? 본인이네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입니다. 정치자금은 본인 것만 된다. 이거 오케이. 가능하죠? 대안적 십자사의 법정기부금 입력 가능합니다. 두 개 다. 자, 그래서 정치자금과 법정기부금으로 나누어서 입력을 해주는데 기부금 탭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자, 기부금 입력은 다른 탭에서 입력과 조금 다른 점이 있으니까 기부금 입력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 먼저 입력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해당 연도 기부명세. 그런데 정산명세로 보내주려면 여기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정산명세 보내기 위해서 조정명세 일로 와서 보내줘야 돼요. 작업을 여기서 2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해당 연도 기부명세를 입력합시다. 기부자의 관계를 더블 클릭하세요. 김현철 확인해 주시고 기부처의 사업자 번호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업자 번호 13883 01632 엔터. 상호는 선거관리위원회. 코드. 코드는 요 밑에를 보세요. 정치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20번. 정치. 건수 하나. 기부 대상 금액 30만원. 구분 국세청. 금전. 내용은 금전. 엔터. 비고 뭐 적을 거 없습니다. 한 줄 더 입력해야죠. 거기도 더블 클릭해서 또 김현철 불러냅니다. 사업자 번호 203 82 00639 엔터. 대한적십자사
엔터. 자, 대한적 14사가 법정기부금입니다. 밑에서 법정을 코드를 찾아서 입력하면 돼요. 10번. 건수 하나. 기부 대상 금액은 20만원. 자, 엔터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50만원의 기부금을 입력했는데요. 이게 여기다 입력해 놓고 정산명세 한번 가보세요. 정산명세에 반영이 안 되면 이거 채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기부금에 정치자금 안 넘어와 있죠. 자, 다시 기부금 탭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부금은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 입력을 하고 보내려면은 여기 와서 보내기를 한다. 자, 그래서 기부금 조정 명세 클릭하시고 여기를 눌러줍니다. 보내기. 공제 계산 정산 명세 보내기. 여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팝업 창이 하나 쭉 나와요. 네,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내기는 요 밑에 단추가 밑에 여기에 있습니다. 정산 명세로 반영해라. 거기 눌러주면 끝납니다. 예 한번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 그리고 나서 정산 명세로 가보세요. 그러면 아까하고 다르죠? 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에서 9만원, 10만원 초과해서 3만원, 법정기부금에서 4만원 모두 1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 김현철 씨의 연말정산 자료를 다 입력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과세표준도 많이 낮아졌고 산출세액도 많이 낮아졌고 세액공제도 많이 증가해가지고 결정세액이 아까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김현철 씨가 80만 9,699원이 결정세액이라는데 납부한 세액이 이만큼이 있어요. 기납부세액이 300만원. 그러니까 이번 2월달에 이만큼 환급 받는다 이거. 김현철 씨가 환급 받아야 될 세액은 213만 8,010원이다. 자, 제대로 됐는지 저 뒤에 정답하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319페이지) 네, 딱 맞았죠? 네. 319페이지의 정산명세, 예, 그 사진과 일치하면 잘 된 겁니다. 이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예, 한 사람, 사원 한 사람의 연말정산을 해라.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쉬는 시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3시간 넘었네요. 예.